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핫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통한 가자 지구로의 구호품 전달에 합의했습니다. 병원 폭격에 대해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내탓 공방이 계속돼 중동 확전 우려, 긴장이 고조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국민은 무조건 옳다며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12월 탈당 및 신당 창당 가능성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관련 공익신고자의 공개 등장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서울 당산동 버스 정류장에서 차량 3대가 연쇄 추돌해 승객과 보행자 등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잠시 뒤 정치권 핫한 뉴스만 모은 이슈집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권 핫한 이슈를 모은 이슈집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국민은 늘 옳다입니다. 장가희 기자, 브리핑 해주시죠. 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민생 현장에 들어가 더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는데요. 김기현 대표, 그리고 윤재혁 원내대표,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 그리고 유이동 신임 정책위 의장 등 당 사역과 함께 했습니다. 당 사역은 지난 17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도 만났는데 어제 오찬에서 또 만난 겁니다. 분골쇄신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이틀 연속 대면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재현 최고위원 강서 선거 패배 관련해서 이제 민심을 받들고 이제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당연히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 마을에 작은 암자가 있는데 거기 돌부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할머니가 늘 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가서 돌부처 앞에서 기도를 하면 돌부처가 돌아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돌아앉은 돌부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지만 돌아서 민심은 돌릴 수가 없어요. 민심 앞으로 가야죠. 네. 사실 저도 정치인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선거 결과 민심이 돌아서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는 특히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왜 이런 민심이 좀 돌아섰을까? 그리고 그 민심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에 네. 아주 부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마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당 지도부에게 민심은 항상 옳다. 그러니까 민심 앞에 겸허하게 다가가 달라고 부탁하고 대통령 스스로도 앞으로 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강서 보궐선거에서 한번 지는 것이 총선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히딩크도 5대0으로 졌다가 나중에 4강 신화 썼다 이런 얘기 좀 맥락으로 읽혀지네요. 근데 히딩크도 그 다음에 잘 선수 기용도 잘 하고 해서 그런데 네. 이제 그냥 이 상태로 가겠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도 혁신위원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많은 그런 면모 일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어제 장가 기자 브리핑했다시피 그제 상견례했고 또 어제는 또 오찬까지 했고, 그다음 고위 당정협의회 주 1회 정례화까지 얘기를 했어요. 김기현 2기 체제 사실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좀 힘을 완전히 실어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는 이제 당의 그 입장, 현장에서 아무래도 당 지도부 또 당의 구성원들은 늘 국민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위직들과 정부의 고위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르게 민심의 저변을 많이 그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당의 그 일원으로서 네.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참여도 해봤고 네. 당 지도부 일원으로 참여도 해봤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참여도 해봤는데요. 늘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씩 빈트가 어긋나는 것이 당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 뭐 이런 면 때문에 어렵다 이러면서 그것을 조화롭게 조정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정청 회의를 매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네.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그 방향을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점점 다가가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가겠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순히 그냥 뭐 현 지도부를 키워준다, 네. 인정해준다, 뭐 지도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심어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국민에게 민심에게 다가가겠다 그런 의지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방금 뭐 국민과의 대화 뭐 이런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소통에 대통령이 방점을 찍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 일단 당정 소통은 된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 이제 국민 소통, 현장 소통이 있는데 지금 저는 사실 궁금한 게 1년 가까이 멈춘 출근길 문답, 뭐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청와대 용산 출입기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통령 출입구가 1층에 폐쇄됐대요, 사실.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단 물리적인 상황인데 이 박지원 부원장께서는 이 도어 스태핑이 뭐 소통 창구 이런 걸로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뭐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 표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림 내기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정책적 소통을 하는 것이 저는 먼저 우선돼야 된다. 정책 소통.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 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변화의 방식이 국민의힘에게 주문하고 잔소리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은 사실은 김태우 청장을 사면시키고 그다음에 또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입김이 많이 작동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반성하고 변화해야 될 첫 번째 주체는 대통령 자신이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저는 당정 협의를 강화한다기보다는 당을 자유롭게 이제 놔두는 거 이게 지금 그 좀 자세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해서 정쟁이 생기는 이유가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우리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수많은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쌌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권 분립에서 국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 편을 들기보다는 일단은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고 또는 잔소리하는 그런 역할로서 관계 정립이 되는 것이 저는 먼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재현. 근데 이제 도어 스태핑 말씀하셨는데요.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문답을 한 것이 대통령께서 굉장히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였고, 그렇죠. 뭐 처음에는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것 자체도 그렇게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부작용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언론인들도 저는 우선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본적으로. 작년 11월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그 앞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국정의 수행자인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물어볼 질문이 있는데 주로 국회에서 벌어진 사소한 문제, 조그마한 문제, 여당과 야당과의 문제 이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을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키워서 언론에서 그 일종의 기사화하는 그런 소재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것은 국민 소통과는 사실 별 관계가 없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대통령의 이 지지율 저하에도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운영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은 그 할 단계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이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느냐,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는데 네. 지금까지 어쨌든 좀 여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소수당으로서 워낙 그 민주당의 거대 민주당의 그 횡포에 그걸 막아내기도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정도, 네. 그 당시까지 상황으로 갔는데, 여당과 대통령실이 그러면 분리되어서 각자 그 제갈길을 가면 국정이 잘 되느냐, 이 문제도 한번 돌이켜 봐야 네. 되는 게, 열린 우리당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는 정무수석을 두고 열린 우리당과 대화를 잘 하다가 나중에는 워낙에 당이 좀 그 네, 지리멸렬하니까 정무수석도 폐지하고 당과 그냥 결별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당과 대통령이 동시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여당과 대통령이 그렇게 결별하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탈당과 신당, 창당입니다. 장가 기자. 요즘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두 정치인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거센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대구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예전에 지역구였던 노원병 출마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당 변화의 마지노선 12월로 제시를 했습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도 이 12월 탈당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보궐선거 패배 이후 탈당에 명분을 쌓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데 이준석 대표 뭐라고 했냐면, 아직은 헤어질 결심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신당 창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장가 기자 얘기 들어봤고요. 이준석 전 대표 발언 바로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며칠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걸어놓으신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건수행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통령이지만은 배신의 정치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구 시민들일 것입니다. 보수 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혀주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헤어질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저께 국회에서도 보수가 이기는 첫 번째 조건으로 대통령이 걸어놓은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다른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 것, 이거는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야기, 저는 헤어질 결심 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결심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만 딱 듣자면은 굳이 지금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박진영 부원장은 이 탈당 명분 쌓고 신당 창당 속에 힘이 실린다는 또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헤어질 결심은 이미 오래전에 했다고 생각해요. 양두구육 이야기 했을 때 네. 대통령을 그 정도로 비유했다 그러면은 이미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 정치적 행위들은 탈당과 신당 창당을 향한 빌드업이다. 빌드업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헤어질 결심은 지금 안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예전에 했다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그 과정들에서 얼마나 이슈화를 만들어 가지고 재미거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다음에 지지자들에게 회자될 것인가 라는 이런 하나의 좀 기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획이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이 전 대표가 이제 공천을 받고 또 낙선하는 시나리오 대신에 명분을 만들어서 탈당해서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떤 다른 입장 갖고 계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를 하면서 네. 대구에서 공천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약한 고리로 뛰어들면서 이 공천이 윤핵관의 그 폐해다, 윤핵관이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대구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요. 아, 대구에서. 예, 지금 당이 지도부와 매주 만나자고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네. 무검수행 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무검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무검수행이라는 게 스님들이 말을 하지 않고 뭐 3년씩 수행하는 이런 할 말이 있어도 말도 하지 않고 수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구에 가서 배신자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이 굴레를 이제 풀어달라.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내가 배신자라고 지목을 받아서 어떤 비판을 받으면 제가 그동안 좀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사정이 이랬고 사실 제가 배신한 게 아니고 나라가 잘 되고 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배신의 저주를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 이제 이 당을 향해서 그 4년 전에 입당해서 뭐 좀 우리 젊은이들 쓰는 말로 온갖 꿀을 다 빨고 이제 또 이제 당을 떠나려고 네. 또 배신을 한 번 더 하려고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배신의 저주를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치, 이런 배신의 정치 내지는 국민들 우롱하는 정치를 계속하면서 말로는 그럴듯한 것, 이것이 양두구육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이 대구 출마 얘기가 뭐 예측을 하셨는데 한번 맞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지켜보시면 그래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공익 신고자인데요. 어제 기자회견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본인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공익신고자인데요. 명백한 범죄행위다라고 힘을 줘서 얘기하는데 장가 기자, 왜 근데 이 시점에 하필이면 기자회견을 연 걸까요? 아까 뭐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조명현 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 씨는 오늘 열리는 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야당의 반대에 무산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실명과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건데요. 네. 들으셨다시피 조 씨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조 씨의 언론 인터뷰를 좀 살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365일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빵이 눅눅해서 뭐 자신이 해결했던 일화, 그리고 사실상 김혜경 여사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뭐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수행을 잘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 공익제보자 이 조명현 씨가 야당이에요. 무엇이 두려워서 출석을 막냐, 국감 출석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건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사과했고요. 사실 이 법한 문제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피해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여기 대본에도 딱 나있는데 갑자기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분이 왜 나왔을까 뜬금없이. 네. 저는 정부 여당이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꼼수입니다. 꼼수다. 지금 이 보궐선거 패배로 민심이 위반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생을 잘 챙기고 국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이걸 야당을 또 흠집내가지고 또 다시 정쟁을 만들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저는 꼼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정무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참고인으로 신청이 됐는데요. 어떻게 신청이 됐냐면 권익위의 피해자라고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법과 관련돼 가지고 참고인으로 된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야당이 꼼수를 부리니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증인 채택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정쟁을 해가지고 최고위원이 또 발언을 합니다. 이걸 이슈를 해가지고 한 며칠 이제 끌고 가보겠다 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바로 사그라듭니다. 네. 뭐 분위기 반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김재원 최고위원. 근데 이제 네.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게 권익위에서 저 공익신고자가 나중에 네. 과연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여야 합의로 참고인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당시 야당이 이 사람 실명을 모르고 합의를 해줬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분이구나 해서 서둘러 처리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된 증인이 못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인으로 못 나오게 된 데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네. 무슨 뭐 처음부터 야당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합의 신청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왜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그동안에 국민권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관여한 의심이 든다라고 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경찰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는 관여하지 않은 내용으로 네.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 중인데다가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대검찰청으로 넘겨서 이제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보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못했던 사건, 이 공익신고자가 좀 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청담동의 그 샴푸를 썼다.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시켰던 일 이런 것이 결국은 형법적으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직권남용죄 또 국고손실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네. 확신이 드니까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사실 뭐 문제가 있으면 수사 받아야 되죠. 네. 근데 이게 국정감사에서 이걸 또 이슈로 만들어 버리면은 야당은 또 어떻게 합니까? 도이치모터스 의혹 또 끄집어내야 되고요. 그다음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특활비 의혹 또 꺼내야 되고요. 그러면 또 민생은 뒷전이 되고 또 정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 야당은 또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여당의 입장이면은 가능하면은 이런 정쟁 이슈는 좀 자제하고 민생 이슈라든가 국정 기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좀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할 얘기가 꼭 있어서요. 잠시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국정감사 나와서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주현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질문하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국정감사장에 나왔으니까 경기도 국감이지 않았습니까? 네. 행안이. 그러니까 도지사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지나간 이야기지만 또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꺼내면은 민주당도 또 꺼내야 되고 이 지금 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김재원 최고위원 잠시만요. 여기 뭐 저희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갖고 장갈 기자가요. 이 김동연 지사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곧바로 해명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경기도가 어제 해명 자료에서 이 김동연 지사의 발언 작년 4월 취임 전에 끝난 감사 결과를 말한 것일 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말한 감사 결과는 배모 씨가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의심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도 김혜경 법카 최대 100건 사적 사용 의심 수사 의뢰 이런 보도 등에 대해서 감사와 경찰 고발은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의 일이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한번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제 나중에 해명은 내가 직접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거론한 것은 아니다. 네. 그런 해명을 한 거예요. 근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제 잠재적으로 차기 대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때까지 교도소 가지 않으면 저는 뭐 가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교도소 가지 않으면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이죠. 네. 그래서 발언을 저렇게 하고 나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또 비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모 씨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 기소죠. 자료를 냈지만 그 질문은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그 비위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네. 답변을 냈거든요. 그랬죠. 예, 그랬는데 늦게 와서 배모 씨 거다 이렇게 한 것은 아마 그 내부에 그런 네. 큰 네. 물줄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당답지 알겠습니다. 않은 꼼수예요. 자꾸 갈라치기 하고 네. 우리 최고위원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감옥 갈 것 같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가는 말이 가요, 오는 말이 없다고. 저는 그럼 뭐라면 아이고 대통령 임기 채우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당은 국정을 잘해가지고 뭔가를 지지를 받을 생각해야지. 여당이 야당처럼 자꾸 공격하고 흠집내고 이러면은 국민들만 피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을 네 가지나 받고 있는 분이 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에 따끈따끈한 소식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고사상에 올리는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았다면 이건 기부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법원의 판단은 기부가 맞답니다. 전직 농협조합장이 재직 당시 조합 내 산악회 고사상에 올린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았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농협조합장은 재임 기간 선거권자에 대한 기부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한편 해당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군 장병들을 울린 이 응원 메시지의 주인공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채용 추천서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하지호 씨가 육군 병장이 주문한 음료컵 뚜껑에 이런 문구를 적어서 내주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박 장관은 지호 씨를 만나 태블릿 PC를 선물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게임 회사 인턴을 준비 중이란 지호 씨를 위해서 직접 추천서를 써줬는데요. 이런 인성의 소유자라면 무슨 일을 해도 크게 되실 겁니다. 이거 진짜 맞나 하는 영상이 전 세계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영상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청년인데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남성의 발을 보면 세상에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른바 슬릭백이라고 불리는 춤동작이라고 하는데요. 스케이트를 타는 것 같으면서도 공중 부양을 하는 것 같은 이 영상, 조회수도 놀랍습니다. 업로드된 지 사흘 만에 1억 3천만 회, 댓글도 9만 개 이상 달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캥거루의 나라 호주에선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자신의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서 캥거루의 맨몸으로 맞선 남성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물속에서 반려견을 붙잡고 있는 캥거루. 남성이 다가가자 캥거루는 남성을 공격했고 그 사이 반려견은 도망칠 수 있었는데요. 그러자 화가 난 듯 남성을 노려보는 캥거루. 혹시 사람 아닌가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전직 경찰관의 주짓수 유단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캥거루의 일격에 갈비뼈를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캥거루와 마주쳤을 땐 섣불리 접근하는 건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뉴스, 화제가 되는 뉴스 오궁금 장가혜 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오늘 첫 번째 궁금 가자지구 얘기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병원이 공습당하면서 현지가 아주 처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자지구 병원 폭격 이후에 부상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원실은커녕 복도 곳곳에 이 피투성이로 쓰러진 환자들, 의료진들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곳의 부상자 규모는 의료진의 능력치를 초과해서 이 환자들이 땅바닥 곳곳에서 마취도 없이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엔은 가자지구 병원들의 연료 비축량이 동나면서 24시간 안에 병원의 기능이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현지를 보면요, 돈이 있어도 물을 먹을 수도 살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에
한 만삭 여성이 대피 중 쌍둥이를 조산했는데요. 네. 분유를 탈 물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어느 곳도 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환경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 사정은 한계치에 다다랐는데 주민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쓸만한 물품을 찾거나 아니면 이 식수난에 물을 구하러 멀리 떠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병원 공습이 일어나서 좀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누가 이 병원 폭격, 공습을 한 건가요? 하마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스라엘의 공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정파죠. 이슬라믹 지하드 소행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하마스 대원들 간의 대화 녹취도 공개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أدعو شعوب الأمة العربية والإسلامية جمعاء إلى الخروج الآن تنديدا بهذه المجزرة بهذه الوحشية بهذه الجرائم. At 6:59 p.m., a barrage of around 10 rockets was fired by Islamic Jihad from a nearby cemetery. It was at the time that 6:59 p.m. when there were reports of an explosion at the Al-Hali Al-Mahadani Hospital in Gaza City. 책임 소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과 미국의 확전 차단 노력 등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어쨌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스라엘에 방문했잖아요. 네. 성과는 좀 있었나요? 우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하자마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포옹을 하면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대감을 과시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병원 참사는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이 하마스의 피해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주민들에 대해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바논의 반이스라엘 무장 정파잖아요. 헤즈볼라, 이 가자지구 병원 폭발을 두고서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헤즈볼라의 경우에는 병원 폭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에게 거리와 광장에 가서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레바논의 미국 대사관 앞에는 시위대가 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미국에게 죽음을 또 이스라엘의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아니 애만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이거. 이 길을 걸으며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네,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라이브 스테이션, 화제가 되는 사건, 사건, 사고 생생하게 짚어볼 텐데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렁차신데요. 네. 그렇습니까? 예, 박지훈 변호사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 친형 부부와 법적 분쟁 중인 방송인 박수홍 씨 얘기입니다. 박수홍 씨가 최근에 형수를 상대로 경찰 고소를 했더라고요. 원래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거는 이 횡령 같은 재산제 범죄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네. 이거 말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을 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면서 형수한테 지금 고소했던 사실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네. 실제로 이 유사한 내용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용호 씨가 사실은 이거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네. 이 허위 사실 유포로 재판도 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내용을
이 형수로 고소를 한 것 같고요. 김용호 씨는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사건 자체는 공소 기각이 되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는데 그 사건이 이제 이 형수 쪽으로 좀 이전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 관련 뭐 유머, 유출에 네, 루머를 유포했던 출처가 형수다라는 네. 건데 앞서 이제 박수홍 씨 부모도 이제 재판에서 뭐 박 씨 관련 사생활을 그야말로 막 무차별적으로 막 부모가 폭로하더라고요. 지난 13일입니다. 공판이 있었는데요. 공판 과정에서 친부모가 나왔습니다. 뭐 엄마 아빠가 이제 박수홍 씨 부친 모친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모친이나 부친의 발언 중에 뭐 허위 사실, 특히 개인적 사생활 관련된 뭐 임신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막 그 내용들에 관련해서 지금 고소를 한 것 같아요. 부모를 상대로 좀 고소하기 좀 뭐하니까 아마 형수가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박수홍 측에서는 예상을 하는 것 같고 그 내용 자체가 김용호 씨하고 법적 분쟁 사실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에서 저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어머니가 형수한테 얘기가 듣고 저래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법적인 대처도 지금 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김우배 팀장님. 네네. 이 박 씨의 막내 동생이요 법정에서 큰형의 잘못을 뭐 증언했을 때 부모의 반응 이게 좀 황당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8월 9일 날 그 특정경제가정처벌법에 의한 횡령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박수영 형하고 박수영 배우자가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7차 공판에 그 박수홍의 동생이 출연을 했습니다. 증언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결국 이 사단이 난 것은 큰형 때문이라고 했고요. 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박수홍이 크고 홍이 크고 박수홍이 큰형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얘기를 끝난 뒤에 그 부모로부터 상당히 실책을 받았는데 그런 소리 할 거면 얼굴을 보지 말자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비난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그 다음날 그 박수홍 씨의 변호사 아시죠? 네. 또 땡땡 변호사 거기하고 김땡땡이 둘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올렸냐면은 그 실차 공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인용을 했는데 네. 박수홍 씨 막내 동생이 우리 가족이 바탕에 이런 거는 그냥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그리고 여기까지 가족이 올 수 있는 거는 다 박수홍 때문이다. 그리고 박수홍을 형인데 존경한다 그랬어요. 존경한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효자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런 증언 내용이 사실은 부모님의 신기를 건드렸던 것이죠. 그렇군요. 박수홍 씨 부모가요 유독 큰형 부부만 옹호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한데 박수홍 씨 어머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 대상 되셨을 때 심정이 좀 어떠셨나요? 심정이 좋겠어요? 아들들이 이 모양인데 좋겠어요? 그럼 박수홍 씨 친형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애만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기사 보라고요. 오죽해서 내가 여기 나왔겠어요. 내가 오늘 이거 걸려서 말이 안 나와 지금. 우리 송이가 와서 엄마 저기 도장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도장을 줬어요. 그러고 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딱 뜨더라고요. 그게 나 깜짝 놀라서 아니 1년도 안 돼. 새긴 지 1년도 안 돼. 20억짜리예요. 그걸 갖다 지가 해놓고. 아들이 며느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라는 게 어머니의 주장인데 며느리 김 씨에 대한 비난도 이 덩달아 막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날 8차 공판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박수홍 씨 형이 자기 부모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모가 뭐라고 했냐면은 박수홍이 부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이번에도 박수홍 씨 형편이라고 들을 거라고는 이제 일반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박수홍을 32년 동안 케어했는데 네. 빨대 취급한다. 우리가 무슨 흡혈귀냐. 그러면서 아들을 향한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흡혈 좀 센 반하죠. 그리고 또 박수홍이 모친도 박수홍 씨 아내인 김땡땡 이름 말해도 됩니까? 김다혜 씨죠. 김다혜 씨를 지칭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딸 같은 게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다.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짜 박수홍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 수 있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박수홍을 버릴 거다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박준 변호사님. 예. 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뭐 이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네. 가족끼리 날선 대립인데 지켜보는 입장도 좀 난감한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자, 일단은 재산 범죄입니다. 횡령죄. 62억에 해당하는 형 부부가 횡령을 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고요. 중형이 되는 그런 어떤 범죄이긴 한데 지금 어머니나 뭐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재산 범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횡령 범죄는 이 재판은 그대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새롭게 이제 고소했던 부분, 형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했던 부분, 이건 또다시 분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산 범죄는 뭐 돈을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이 허위사실 유포 부분 또 다른 또 가족 간의 분쟁이 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다음은요. 가수 아이유 씨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요. 아이유 씨 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박준 변호사님, 네. 이번에 소속사 측에서요 성숙한 팬덤 문화를 위해 내놓은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팬들이 이제 많은데 팬들이 좀 과잉으로 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팬들한테 에티켓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에티켓이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보면요. 공식 스케줄 빼고 사적 공간에 방문하지 말아달라. 당연한 거죠. 예. 집에 가봐가지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스케줄 있을 때 공항에 입출입할 때 거기서 촬영하거나 뭐 만지거나 했던 그런 부분들도 절대 좀 하지 말아달라. 특히 또 밀착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일정 범위 이상의 밀착행위도 하지 말아달라. 비공개 스케줄은 현장 방문을 좀 달라고 하면서 네. 팬들이 지켜야 될 어떤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에티켓을 공개를 했고요. 이걸 만약에 어긴다면 자격 박탈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격 박탈, 공식 팬클럽 자격 박탈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김은배 팀장님, 법적 조치 안 되면 취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소속사에서는 상당히 좀 이게 약간 격앙된 상태인데요. 내용을 잠깐 설명해 될까요? 네네네.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에티켓을 위반하는 행실을 사전 경고 없이 아이유 공식 팬클럽 아이유의 가입 자격 혜택 같은 거라든가 또 박탈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 공식 스케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진행 시 사전 안내 없이 입장이 제한되거나 참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그 녹음이나 녹취할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도 삭제를 요구받을 수 있고요. 또 강제 퇴장 조치 할 수도 있다.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티켓 행위 위반 행위가 심할 경우 그는 범법 행위라고 생각해가지고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전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조치를 내놨을 텐데 뭐 얼마나 심했길래 이런 조치가 나온 걸까요? 사실은 그 지난 6월에 그 아이유 아니지 않습니까? 살해 협박하겠다는 악플러가 등장을 했습니다. 살해 협박. 예. 그가 들어오니까 경찰에서는 긴장을 해가지고 즉 그 소속사인 EDAM 엔터테인먼트 사옥도 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사옥도 수색을 했고 다음에 아티스트 본가도 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경찰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긴급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살해 협박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소속사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 무분별한 뭐 비방이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무관용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신고 있지 않습니까? 허위신고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만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소속사에서 노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일부 네티즌들이 네. 이런 일들을 좀 많이 좀 하잖아요. 악플러도 있고 뭐 허위사실 유포도 있고 살해 협박 뭐 이런 게 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 노력들이? 100%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전 경고를 하고 어떤 주의사항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감소는 합니다. 때문에 이런 악플러들한테 경고 차원에서 또 그리고 만약에 악플러들이 이렇게 위험성 있는 걸 했을 경우에는 처벌도 엄중하게 하게 되면은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실무적으로 저희가 해보면 이렇게 경고만 해도 사실 몰라서 하는 팬들도 꽤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이유 좋아하는데 내가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면 많이 줄어든다고 제가 봤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는 예, 거죠. 잘못됐구나. 암만 좋아해도 지금 방에서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건강한 팬 문화를 위해서 좀 근절돼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 팬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의 콘서트 티켓 파는 암표 이런 얘기 있죠. 암표. 옛날에는 뭐 암표 있어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경기장이나 공연장인데 지금은 암표 인터넷 예매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지금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 자체가 한 장에 550만 원이에요. 가수 임영웅 씨. 예, 뭐 유명하고 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원래 16만 원짜리거든요. VIP 16만 원짜리가 550만 원. 550만 원. 몇 배입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와. 실제로 2020년도에 한 359건이었던 이 암표 신고가 2022년도에 4,224건으로 10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암표가 많다는 거고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저렇게 팔고 돈벌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아티스트도 손해예요. 이렇게 암표가 팔린다 그러면 그 샀던 사람도 그렇고 그걸 막 일부러 구매를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근절시키겠다라고 소속사도 지금 강경 대응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임 대통령님, 이제 이 암표 거래가 법적으로 이 처벌은 어떻게 가능할 건가요? 어떤가요? 처벌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암표를 구입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은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상이 있습니다. 직결 심판할 수 있는데 20만 원이야 벌금인데요. 벌금, 구류, 과료를 처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기 구류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형사들 입건하게 되면은 검찰을 송치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기소를 붙이죠. 근데 이 경범죄 처벌법 직결 재판은 경찰서장이 판사한테 직접 사람을 데려갑니다. 직접 판결할 수 있는데 구류 같은 경우는 1일부터 30일 미만, 29일까지 사람을 신병을 구금할 수 있어요. 어디에? 경찰서 유치장에. 교도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 안 한다 그러면 판사께서 벌금 10만 원, 20만 원 때리는 게 아니고 구류 25일 하면은 유치장에서 25일 동안 구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웬만하면은 구류를 잘 안 시키죠.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550만 원 이 암표 이 상승한 거 이 정도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 벌금은 하면 20만 원 이하인데 저 분이 만약에 여러 건을 했다. 근데 반성은 안 했다. 그럼 판사께서 29일 구류 때리면은 29일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죠. 꼼짝없이요. 꼼짝없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유의하시고요. 다음은요, 이제 중학생 40대 여성 납치 사건인데 이 아주 엽기적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충격적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이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자기가 훔친 오토바이를 갖고 40대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웁니다. 새벽에 태운 다음에 그 인근의 초등학교에 그 여성을 데리고 간 다음에 성폭행을 하고 엽기적 행위를 합니다. 한 다음에 휴대전화로 이 여성을 찍은 다음에 이 여성의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갈취하고 도망갔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 지금 조사받고 검찰에 구속 송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 여성이요. 뭐 증언이 들어보니까 아주 충격적입니다. 자, 일단은 두 사람이 왜 오토바이를 탔을까 이게 궁금한데 여성이 술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여성분이. 택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택시를 못 잡고 있었고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타라, 나 배달하는 사람이다, 태워주겠다 해서 아는 사람으로 좀 착각을 하고 탔던 걸로 지금 보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충격적인 거는 그런 어떤 성폭행, 아주 엽기적 행동들을 이제 방송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들을 한 다음에 여성은 이제 무서우니까 계속 울었는데 이 중학생 피의자가 계속 웃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더 충격적이다. 나는 우는데 이 가해자는 계속 웃고 있더라. 이 부분 때문에 지금도 지금 아주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거는 알고 보니까 이게 중학생이었던 거예요. 중학생. 중3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네네. 이거 뭐 또 경찰에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인데 죄질이 너무 불량하지 않나요? 상당히 불량하고 황당했는데 저도 소년기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척법 소년은 아닙니다. 소년범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을 받는데 실제로 제가 근무할 때는 보통 본드를 분다든지 폭행을 하고 또 성폭행도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엽기적인 게 없었거든요. 보세요. 강도 강간, 강도 상해, 절도, 무면허, 게다가 촬영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량스럽고 위험한 학생은 제가 근무를 오래 했지만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소년범들이 이렇게 사건을 치기도 하고 흉악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연령을 낮추자는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소년에 대해서는 구속한 건 좀 이례적이에요. 소년범도 구속을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박준 변호사님, 어느 정도 처벌 나올까요? 이런 거? 아마 지금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금 구속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엄중하다고 하고, 좀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뭐 엄청난 범행들을 뭐 소년이 지금 저질러 좀 나오고 있죠. 도로교통법, 뭐 무면허, 절도죄, 오토바이 절도, 강도 강간, 강도 상해. 이 범정형으로 봤을 때는 10년 이상이거든요. 10년 다만 이상. 소년이기 때문에 장단기형이 나중에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테이저건인데 뭐 이 사건 보면요, 술을 정말 곱게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죠? 자, 이 사건도 좀 충격을 주는 사건인데 문신을 하고 이 할보를 하던 40대 남성 사건입니다. 좀 영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반신 이런 데 문신을 했는데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금 소주하고 가위병을 들면서 네. 가더니 이 직원하고 실랑이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나중에 경찰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직원들하고 이 실랑이 있었고 경찰이 지금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쏜 다음에 결국 고꾸라졌고요. 고꾸라진 다음에 결국 신고가 접수된 다음에 검거가 되는 모습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네네. 유흥주점에 갔다가 술값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종업원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던 거예요. 싸움이 붙으니까 안 되니까 막 옷을 또 훌러덩 벗고 아마 문신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무서운 사람이다. 문신 있다고 무서워합니까 요새?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흉기 들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 테이저건으로 지금 맞고 저렇게 쓰러진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영상 봤을 때 이게 바지인 줄 알았거든요. 옷을 입은 줄 알았는데 문신인데 김은태 팀장님 이게 옷은 왜 벗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써서 검거를 하고 연행했습니다. 그럼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조사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본인한테 덤비면 다 죽인다. 그런 경고의 차원에서 옷을 벗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상대방에 대한 위력과 시인데 하체도 벗었단 말이에요. 알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에서 특수 협박, 아시다시피 흉기를 들지 않습니까? 네네. 협박, 그다음에 업무방해, 게다가 폭행, 여종업원 때렸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또 그 옷을 벗었고 했기 때문에 네네. 이 공연 음란죄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아마 검토를 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경찰이 초기 진압을 영상 보니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테이저건 이게 상당히 잘 쓴 건데 그래서 옷을 벗게 되면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근데 테이저건 쓰면 바늘이 2개가 나가요. 꽂히면은 사람이 쓰러지거든요. 네. 근데 저런 상황은 사실은 경찰들이 많이 훈련도 하는데 그 장구나 무기를 쓸 때는 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는데 이번 경우에는 재빨리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재빨리 검거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직에 있을 때 술 먹고 난동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흉기를 들었어요. 이럴 경우에 그때는 테이저건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권총을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 같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궁금하죠? 가까이 갔습니다. 네. 김 형사, 아니 참, 김 사장 오래간만이야. 네네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처럼 하고 그러고 나서 손목을 잡아서 스캅을 쳤죠. 이렇게 기지도 발휘할 수 있는데 아마 저 후배들은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테이저건을 쏴가지고 신속하게 체포했기 때문에 아주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있을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권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긴급할 때, 위급할 때 써야 되지 저것도 잘못 쓰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그 청문감사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 상황에서 쐈느냐, 네. 왜 그때 적절하게 조치 안 했냐 하기 때문에 상황이 위급시나 긴급시에만 사용하세요. 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님. 네. 이 남성 알고 보니까요, 뭐 혐의 정말 많아요. 어떤 혐의 적용되나요? 지금 행동은 술 마시고 돈 많이 나왔다고 지금 행패를 부린 건데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했고 특수 협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업무 방해죄, 공무 방해죄도 성립할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저렇게 해가지고 얻은 것도 없고 아마 술 깨면 아이고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술 깨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북한 사건입니다. 한 국내 사업가가요. 북한 식당 직원 미인계에 넘어가서 7년간 지령 수행을 했답니다. 이 지금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박준 변호사님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자, 동남아시아에 있는 북한 식당에 방문을 했던 IT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방문했다가 거기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한 7년간 뭐 코로나 때는 빼고요. 4,8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00만 원 상당의 이 물품까지 제공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마 뭐 단순한 거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뭐 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미국 달러도 주고 북한 식당 운영하는 거 알면서도 본인이 그 북한 식당 운영에 대해서 IT 전문가니까 게시글도 써주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뭐 북한에서 의뢰했던 내용까지 이 IT 사업자가 함으로써 처음에는 단순하게 도움을 좀 줬던 게 나중에는 이게 좀 간첩 비슷한 행동까지 뭐 정보 넘긴 행동까지 그렇게 했던 사건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팀장님. 그럼 마약 의약품까지 전달했다고 뭐 하더라고요. 뭐 남자 경찰서 가서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식당 홍보무 게시물을 작성해가지고 10여 차례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북한 식당 종업원하고 애정 관계로 했을 뿐이지 그렇게 간첩에게 안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하고 쉽게 해서 불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데 경찰은 이 피해자가 사실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있습니다. 10월 10일인데요. 그날도 꽃다발을 들고 식당에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꽃다발을 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축하하러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간첩 행위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미인계에 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얼마나 예뻤길래 그러는 거냐. 뭐 이런 뭐 와글와글 합니다. 뭐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사실 북한 식당 여기에 좀 방점이 찍힐 것 같아요. 북한 공작 기관의 거점 장소로 활용이 되는데 박준 변호사님 이 남성 좀 위험한 행동 아니었어요? 위험하죠. 이게 뭐 위인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동남아에 이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나 뭐 라오스나 지금 가보면 있거든요. 동남아 갔다가 여기 가서 같은 한국말 쓰니까 좋다고 하다가는 간첩이나 어떤 이런 걸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상이 정말 넓고요. 조심해야 할 일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